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치료에 열정과 그 집념을 쏟아오신 국립정신병원의 의료부장이신 김유광 박사를 모셨습니다. 사이코 드라마에 얽힌 김 박사의 애환과 치료에 얽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금 사이코 드라마라는 말을 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요 근래 와서 그 사이코라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 대중이 쓰는 사이코라는 말이 과연 전문가들이 보기에 옳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이코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사용하시는 사이코의 개념은 조금 잘못 인식이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사이코의 개념은 그 푸시케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에서 유래가 됩니다. 네. 그 푸시케는 그 에로스 또는 큐피트라고 하는 그 신의 그 아내였었죠.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결혼할 때 그 둘이 약속을 합니다. 네. 에로스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첫날 밤부터 그 내 얼굴을 절대 보지 말아라. 그런데 그 푸시케한테 두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의 모략에 의해서 이 푸시케라는 여자가 자기의 그 신랑의 얼굴을 훔쳐보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신랑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에로스하고. 네. 그랬다 가진 그 고생 끝에 다시 그 에로스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나한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떠났던 영혼이 나중에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허공을 맴돌다가 다시 찾아오는. 그러니까 그 사이코의 개념은 반드시 그 정신질환이 치료가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이코는 영혼. 영혼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의학적으로도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아트리라는 말이 붙어서 사이키아트리에서 정신의학 이렇게 됐습니다. 아하. 그 사이코 드라마는 뭡니까 그러면? 그 사이코 드라마는 그 푸시케라는 여자의 이름과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드라마를 접목시켜서 연극의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마음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연극을 이용해서 그 치료를 하는 그런 집단 정신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여러 종류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습니까? 지금 제일 많은 그 병명이 정신분열증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 예를 들면은 지금 환자분이 대부분 대략 900명이 입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를 윗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장애, 또 알코올 의존증, 그런 병.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병입니까? 그러니까 현실 판단이 없고요. 자기가 자기 조절을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살질 못하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망상 세계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현실과 망상 세계를 공존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망상 세계에서 이렇게 현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 흔히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정신 이상이다 그러는 것과 바로 정신 이상, 정신 착란이 바로 정신분열증이 되겠습니다. 남녀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그 남자가 많고요. 외래로 찾아오는 분들은 정신분열증보다는 정신 신체형 장애라 그래가지고요. 그 신체 장애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주로 그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어떤 증세입니까? 그러니까 뭐 소화가 안 된다, 목이 아프다, 뭐 둥어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전부 또 대장 이런 데가 뭐 불편하다. 그런 그 신체 호소를 주로
그러면은 그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병원으로 내과라든가 이런 무슨 외과라든가 거기를 가야지.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오는 것은 왜 그러니까 이제 내과로 이제 가면요. 네. 내과에서 그 검사를 하면 모든 게 아무런 정상입니다. 정상이다. 네. 근데 본인이 비정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과에 가시면 이건 신경성이니까 정신과로 가십시오. 그럼 옛날 분들은 막 화를 내셨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인식이 변해서 정신과로 오십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가장 정신 질환의 네. 주종을 이루고 있는 병, 네. 정신 그 분열증, 네. 그것은 왜 생기는 겁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무슨 유전적인 또는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네. 또 사회 경제적인 뭐 문화 요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그 환경적인 요소로서요. 네. 그 가정의 문제, 네. 특히 가정에서 그 부모와 자녀들 간의 문제, 네. 여기에 이제 그 중요 원인이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계신데 네. 어머니가 계시지만 없는 것과 같은 상태, 모성부재. 네. 또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 네. 무관심한 상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네. 거기에서는 그 감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서가 메말라진 상태. 네.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부모가 을러대도 네. 애들이 그 미소 반응을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애가 그러면 빵긋 웃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 표정이 없다는 거죠. 그 몇 살이나 된 애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벌써 1살에서 3살 때도 그때 이제 그 인격의 틀이 형성이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3살부터 이제 7살까지 네. 그 과정이 인격 발달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그러는데 네. 그때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시기에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걸 놓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네. 그 사이코 드라마라는 것을 통해서 환자들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게 됩니까? 그 사이코 드라마를 하게 되면요. 네. 그 환자들은 여지껏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던 그 내재된 갈등의 요소들을요. 네. 누구한테든지 그 표현을 못하고 네. 이건 나 혼자만의 비밀이다라고 꼭 감추고 있었다가 네. 그것을 발산을 시키는 거죠. 네. 그 극적인 기법을 통해서 네. 외부로 표출시킴으로써 그 갈등에서 자기 자신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서 자기가 자유를 찾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갈등의 원인이 무언가를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여지껏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을 자기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코 드라마의 네. 그 역할을 말이죠. 어떤 배우 역할을 환자가 합니까? 환자가 하기도 하고 또 그 주인공은 환자가 되고요. 네. 그 보조를 해주는 보조 치료자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전공의 선생들 또는 전문 배우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이 그 연극을 하려고 그럽니까? 네, 그 어떤 것인지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저 들어가시는 분들이 환자신 모양이죠? 네, 지금 간호사들하고 들어갑니다. 네, 사이코 드라마. 아, 심리극장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극장 이름도. 네. 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저기 지금 있는데요. 그건 뭐 꼭 좋은 것일 필요는 없고 하여튼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사랑, 행복, 미움, 질투, 기쁨, 희망 여러 가지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분은 누굽니까? 저희 병원의 이제 전문의 여선생입니다. 네. 김혜남 선생이라고. 근데 이 사이코 드라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준비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때 그 마술각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갖고 갈 수 있는 대신에 그 대신 자기가 필요로 꼭 간직하고 있는 것을 내놔서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서 아주 친절히 그래서 모시면서 지금 좋은 얘기하는 분은 능계극단 대표인 홍순희 씨. 네. 전문 누구나 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오시고 싶으신 분은 아무나 오셔도 괜찮아요. 손님을 좀 기다려볼까요? 예. 한 분 오시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에게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앉으세요. 뭐 이분은 환자입니까? 네. 아, 저에게 환자복을 안 입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납병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은 했습니다만 가정과 직장에 그 복귀하기는 조금 잃는 분들, 그분들은 아침 9시에 병원에 출근하셔 가지고 치료를 받고 저녁 5시에 자기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왜 여기다 이렇게 버리고 싶으신지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맞았을 때 맞으시죠? 남한테 맞고 좀 그 형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 되지 않는 그 각질을 쓰실 때 그런 게 일종의 그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형님이 거기 앉아 계시다 생각하시고 형님한테 하시고 싶은 그런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 저 기법은 뒷의자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의자에 자기가 그 원하고 있는 갈등의 그 원인이 되는 분을 한 분 앉혀놓고 평소에 그 사람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를 그 맘 놓고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자 기법이죠. 그래가지고 저분은 그 자기의 형을 앉히길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왜 나한테 반말 반말만 하느냐,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역할을 다시 바꿔가지고요. 자기가 형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우의 입장이 그 홍순기 씨가 형 왜 내 사정을 몰라주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살 넘어서 다들 자식이 30살 넘어서 어디가 공채운동생이지? 아니 이것들이 이제 아들 부모들 앞에 30살 넘으면 위안을 마. 지금 저 장면은 그 환자가 아버지의 역할을 또 해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다투는 모습을 직접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저런 식으로 다투고 있구나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환자분 얘기를 앉아서 들으세요. 네 나이 30 넘도록 네가 이 애비 아버지 지금 저 장면은 환자가 그 드라마 쌀 드라마를 하다가요, 신곡을 하다가 자기의 감정이 부딪히니까 저항을 일으키고 무대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 떠난 상태에서 자기의 그 과정을 아버지와 자기와의 다툼을 이제 객석 관객 입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뭐 이거 한 바퀴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엿듣는 입장이 되죠. 이 꼴이 됐어요? 아유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 기법은 평소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원을 형성하고 있는 기법은 화해 기법이죠. 그러니까 나하고 문제가 있었던 분하고 다시 나는 화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기법이 끝나게 되면은 내가 여지껏 내 문제를 갖다 했던 것은 전부 하나의 백일몽, 내가 꿈을 꾼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꿈꾸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지껏 아무한테도 표현하지 못했던 그 내면의 갈등, 고민을 갖다 다 관객들한테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색함도 있고 후회감도 있거든요. 수치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꿈속에서 지금 꿈을 꾼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의식 때문에 이제 꿈의 기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 끝나고 나면요. 다시 마술 가게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절망을 내놓고 희망을 갖고 가길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을 되찾아가는 이제 그런 걸로 극이 끝나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저거는 뭐 대본이 없겠습니다. 대본이 없습니다. 완전 자발적이고 즉흥적입니다. 뭐가 사시다 보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원하시는 물건 있으시면 또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내놨던 물건을 당신이 다시 찾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도로 찾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 마술가게 기법은 자기의 그 현실 판단력을 키워주는 이제 그런 기법이 됩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먼 데서 추구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은 그걸 없이 이렇게 아주 값싸게 생각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주로 내놓는데 나중엔 그것을
되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문 그 연기자로 네. 그 상대가 하는 것을 옆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받아주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하는 전문 연예인이 있죠. 네. 연기인이. 네네. 그 나머지 분들은 전부가 환자입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예. 저희 병원에서 근무한 그 전공의 선생들하고 네. 또 여자 전문의 스텝이 같이 보조 치료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 김 박사께서는 그 무대 옆에서 뭘 막 손짓을 하고 이제 그러던데 그건 뭘 하는 겁니까? 그 사이코드라마의 기법이 한 300종류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자기의 갈등을 얘기하는 걸 봐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기법을 이제 맞춰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비르자 기법을 하자. 예. 지금은 또 아버지 역할을 하자.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환자가 지금 열심히 뭔가 연기를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데 네. 이제 비의자로 가자 무슨 뭐 아버지 역할로 가자 이런 것이 그게 맥을 끊거나 환자가 하던 것을 멈추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하다가 자기가 형의 역할을 하다가 자기 역할로 되돌아왔는데 거기에서 혼동이 일어나는 수도 간혹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어느 정도의 환자가 저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경하고 중하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올라가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하겠다고 그러는 경우도 많겠어요? 네. 예. 그렇지만 무대에 먼저 올라오는 순서대로 시작이 되니까요. 근데 어디 그것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통하겠습니까? 되죠. 네, 그분들이 정신분열증이 있다 그래서 10가지의 정신기능이 전부 와해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 보조자는 수없이 많은 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원하는 역할은 무엇이든지 다 해내죠. 생물에서부터 무생물, 네, 할머니서부터 아기의 역할까지 환자가 원하면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 전문 배우로 사이코 드라마를 환자들과 하려면은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특별한 무슨 그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네, 와서 자기가 우선 주인공이 돼서요. 네. 주인공이 돼서 자기 문제를 몇 번 이렇게 해봐야 되죠.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그 사이코 드라마를 얼마나 계속하셨습니까? 75년 9월부터 저희 병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15년이 됐군요. 만 15년이 됐는데 매일 합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에 3시에 오고요. 네. 지금 3년 전부터는 소아 환자들을 위해서요. 네. 매주 화요일 날 그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네. 그 사이코 드라마라는 것을 통해서 환자들로부터 무엇을 얻어냈는가, 어떤 치료가 가능했는가, 그걸 조금 예를 몇 가지 좀 들어주십시오. 네, 환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선 그 24살 먹은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 환자는 어떤 병을 앓고 있었습니까? 정신분열증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잘났다, 조금 낫다라는 그 여자를 보면 견디질 못하고 이렇게 혼절을 하는, 기절을 하는 이제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 자기보다 낫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외모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느낌이죠. 외모든 목소리든 몸 전체든. 어허. 예.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도 저 여자는 뭔가 나보다 좀 우월한 것 같다. 여자에 한해서. 예. 어허. 그랬을 땐 자기가 견디질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기절을 하게 되죠. 얼마 동안이나요? 그러니까 잠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네. 이제 그 돌봐주는 그런 게 반복이 돼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게 됐습니다. 하하. 그 어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자는 만들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네. 사이코 드라마를 해봤더니요. 그 여자한테 어머니 역할을 시켜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그 공격적이고 너무 그 증오적이고 분노적인 그러니까 그 어린 성장 과정을 쭉 해봤더니 아이한테 잘한다라는 칭찬은 한마디 없고 너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전부 이런 말만 듣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의 그 지적을 받고 너는 이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부정적인 그런 지시만 이제 받고 성장을 하죠. 네. 그래서 그 평소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적개심이라 그럴까 증오가 이제 가득히 숨어 있었던 네. 거죠. 그러면 어디 지나다니다가 어머니 같은 사람을 봤을 때 기절을 해야지. 네. 왜 자기보단 낫다는 그렇죠. 여자를 보면 기절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어머니한테 그걸 갖다 분노를 갖다 이제 그 동일시켜서 터뜨리면 되는데 네. 그러면 자기는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죠. 음흠. 네. 그러니까 이걸 변형을 시켜서 음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자기가 상징화시킨 거죠. 바꿔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나보다 조금만 우월하면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환자는 치료가 꽤 많이 됐었어요. 네. 돼가지고 그 회복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네. 그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 자기 자신이 돌보아도 주고 어허. 그런 일도 갔다가 또 쓰러져서 또 들어오고 지금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환자 볼 그 때마다 환자는 영화 구경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못 하겠습니다. 그 이쁜 영화 배우가 나오면은 그 영영 아주 혼절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지금은 그분이 이제 어떤 상태로 그렇게 되냐면 그게 잠깐 퇴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24살에 자기의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 너무 부대침이 오니까 네. 자기가 편히 살 수 있는 정신 연령으로 자꾸 끌어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7살 마지막엔 3살까지 가면 네. 자기 뭐 어디 내놔도 부끄럼도 없고 예. 그런 식으로 자기 인격이 자꾸만 퇴행이 되고 있죠. 인격을 자꾸 높여주면은 그러니까 되겠네. 저희는 올리려고 그러고 이쪽은 내려가려고 그러고. 아하.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그 너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역할을 지켜가지고 지금 퇴행돼 가고 있는 7살짜리 너의 모습을 봐라. 그리고 이제 지적을 해주죠. 네. 그럼 그때는 곧잘해요. 너 이러면 안 된다고. 예. 하다가도 이제 또 현실내에 가서 또 자기가 근데 퇴행이 되죠. 그 의학적으로 치료 가능합니까? 네, 치료는 가능하죠. 네. 그 근데- 치료 가능하다 하면 100% 정상인으로 가는 겁니다. 뭐 100% 정상인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네. 하면. 예. 그 100% 재발을 안 한다 이런 표현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발이 안 오는데요. 네. 재발 안 되는 게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 같으면 발병되는 시기가 급성으로 발병되는 수가 있어요. 네. 어떤 갑작스러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네. 그럴 때는 급성으로 네. 발작이 오는데 그때는 보통 한 보름, 한 달이면 완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초기 사춘기라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네. 때부터 서서히 자기의 그 존재 의식을 찾으려고 그러고 주체성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게 19살, 20살 가서 이제 분열증의 증상을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 과정이 4, 5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 4, 5년의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하하. 그래야 완치가 되는데 대부분 그런 증상을 갖고 있다가 병원에 들어오면은 한 달 또는 3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완전 증상이 없어져요. 네. 그러면 그분 환자 자신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완전 치료가 끝난 걸로 아세요. 네. 그 증상만 없어진 거지 그 밑에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4, 5년 걸려요. 그 알코올 중독도 병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이코 드라마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자기가 술을 먹고서 그 자기 가족 또는 남한테 어떻게 피해를 입히는지를 알고는 있지만 확실히 잘 모르는 상태죠. 술이 취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네. 기억을 못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억을 못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술 먹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벌인 것을 한번 재현을 시켜서 보게 하는 거죠. 그건 누가 대신 해줍니까? 우리 이제 전문 배우들이 네. 그 역할을 해주고 네. 그분은 자기가 아내가 되든지 네. 또는 자식이 돼서 네. 그 아버지하고 이제 그 실갱이를 벌이는 장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자기가 직접 허물어서 내가 이렇게 추악했었나, 내가 이런 형태로까지 가족들을 괴롭혔었나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술을 끊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끊게 되죠. 근데 술 먹는 핑계가 한 3,000 종류가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잘 끊으시다가도 아유 여보 요새 이제 술 안 와서 당신 얼굴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기분 좋다고 한잔.
자, 이성 문제 가지고는 또 문제가 없습니까? 이성 문제도 사이코 드라마로 다룰 수 없습니까? 네, 있었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19살, 20살의 이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정상이거든요. 네. 남자가 여자 생각 떠오르는 건 정상인데 지금 이 환자는 그 자체를 이건 죄악으로 여긴 거죠. 아, 그런 환자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내가 왜 여자 생각하는 것이 이건 죄악이다. 아, 남자입니까? 그럼요. 예. 우리 집안은 그 깨끗한 피인데 예. 나 혼자 이렇게 추악한 상태에 내가 무슨 악의 종자인가? 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질까? 예.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환자한테 그 다른 이제 남자 친구의 역할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문 배우가 나는 지금 여자 생각나는 게 난 죄악으로 알고 있는데 너는 어떠냐? 그럼 이제 자기가 대답을 하게 되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자꾸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환자가 말이죠. 아, 그거 죄악이다. 나도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가지는 않죠. 그때 이제 우리 전문 배우들이 네. 그 환자 스스로가요. 예. 그때 또 다른 기법을 또 쓰죠. 예. 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너로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5년 후에도 그런 생각을 과연 갖고 있을까? 네. 네. 그래가지고 미래 투사 기법을 그때 씁니다. 19살이 아니고 당신이 이제 24살의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때는 달라지겠죠. 그때도 또 죄악이라고 그러면 그럼 또 가야죠. 네. 그때는 다른 기법을 또 사용해야 돼요. 또 다른 예는 없습니까? 그 18살인가 19살인가 그 여자였었는데요. 네. 그 3살 먹은 아이를 길거리에서 이렇게 유기해가지고 목졸라서 살해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몇 살 난 사람이요? 18살인가.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그래서 그 정신 감정을 한 예가 예.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데리고 했더니 그 목졸르는 이제 그 장면을 했었죠. 네. 그 졸을 때 그 여자한테 역할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졸림을 당하는 3살짜리 역할을 시켰어요. 하하. 그랬더니 난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살려달라. 예. 그럴 때 역할을 다시 바꿨거든요. 예. 근데 넌 커봐야 나 이상 넌 발전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나같이 되기 전에 넌 죽어라. 그래서 이제 막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여자의 그 과거를 보니까 너무 그 어려서 7살 이전에 이제 아버님은 뭐 그 가출하신 거죠. 아버님이 또 그 알코올 중독이었었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 또 가출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제 생활을 해나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 학교를 가면요. 예. 9살 때 그때 학교를 가면 자기 동생을 갖다 이렇게 줄로 묶어서 예. 그 그네 타는 데다 이렇게 묶어놓고 예. 자기는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창밖으로 그걸 자꾸만 이제 보면서 공부하는 어디 가지 않았는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이 도시락 주시면 이제 둘이 놀아 먹고. 그래갖고 아주 그 비극적인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의 집 종업원 하고 길거리 방황하다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그런 그 급작스러운 행동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 환자는 치료가 잘 돼가지고 지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연 시간은 대충 얼마나 되는가요? 3초에서 한 3시간까지 갑니다. 3시간은 이해가 됩니다만 3초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다고 올라왔다가 저 싫어요 그러고 내려가면 끝입니다. 근데 이것이 환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 재발견이 되죠. 자기에 대한 그 갈등의 재인식.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병식이 생긴다 그럽니다. 예. 내가 병이 앓게 된 원인이 뭔가 그런 거 역동학적인 걸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바로 걸 깨달을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왜 여기 올라왔는가 내가 뭘 했는가도 모르는 정도의 환자는 없습니까? 인격이 황폐화된 그런 분도 있죠. 어허. 네, 그 만성 환자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면 그 연극 같이 보조하시는 분과 싸움도 나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조 역할하는 분들이요, 보조 치료자분들이 그 환자분한테 주인공들한테 예. 매도 맞고요. 뭐 욕은 그냥 밤낮 욕은 잡수시고 네. 또 침 같은 거 뱉으면 뭐 맞아요.
아니 여기야 뭐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뭐 구탈 심하게 그렇죠. 매를 당한다든가, 맞죠. 네, 제정신 아닌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주먹질을 한다던가 그렇죠. 그러면은 갑자기 보조 치료자가 자기 아버지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화가 나도 공격을 못 했는데 네.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다른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땐 공격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맞았다 그래서 같이 칠 수가 없죠. 같이 치면 환자가 되니까 네. 맞고서 맞으려고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까? 네, 가끔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그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 치료자들이 그 환자하고 같이 그 보조적으로 연극을 하면서 환자 신체 언어를 쭉 보면서 하게 됩니다. 신체 언어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초리,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네. 그래서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저분이 몸으로 지금 저한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기의 감정을. 예. 그래서 이건 공격적이다 아니다. 예. 이걸 자기가 미리 찾아 들어가야죠. 그러면서 조심을. 항상 그 긴장 상태에서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좀 무술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호신술도 하고. 조금씩들 뭐 배우고 자기 방언을 할 정도로. 예. 근데 일반인도 그 사이코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왜 일반인이 거기에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제가 생각하기엔요. 예. 주로 그 대학생들이 많이 예. 참 오고 있는데요. 공부 때문입니까? 뭐 그런 분들도 예. 있고요. 또 호기심 때문에 오는 분들. 네. 그냥 뭐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이런 의식 갖고 오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만 그 어떤 분들은 그 자기네들 그 어떤 서클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매번 찾아오는. 뭐 하여튼 오늘 그 새로운 그 치료의 하나의 그 방편으로서 이렇게 연구까지 해가면서도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발달된 치료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모든 정신 질환은 나을 수 있다. 그 말로도 굉장한 저희들은 위로를 받고 말이죠. 환자들도 굉장히 그 위로를 많이 받을 텐데 그럼 과연 이렇게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이코 드라마라는 것이 언제부터 사용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 사이코 드라마 처음 시작된 것이 1921년에요. 네. 그 루마니아에 살던 루마니아 이제 태생이죠. 네. 그랬다 나중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사는 야곱 엘비 모레노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그 처음에는 사회개혁,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막바지라 아주 사회가 혼란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정화를 시켜볼까 해가지고 자발성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신문에 이제 기재되는 어떤 특정한 내용을 따가지고서 주로 이제 살인 사건 뭐 이런 거죠. 흉폭한 사건들을 갖다가 이제 무대에 올려서 연극을 하는데 그때도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데리고 있던 바바라라고 하는 여자가 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배우를 또 좋아하는 극작가이면서 시인인 그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바바라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상냥하고 다정다감하고 이쁘고 그런 여자였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분이 돌변한 거죠. 막 악마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남편이 밥을 달라 그러면 때리고 침 뱉고 걷어차고 옷 때려달라고 하면 찢어버리고 막 야비한 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조지가 놀래가지고 자기 친구인 모레노한테 가서 저 여자가 아주 두 얼굴을 갖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모레노가 그날 밤에 연극 공연 때 바바라한테 그 전날 신문에 난 이 창녀의 역할을 시켰어요. 남자하고 막 호객행위하다가 남자한테 폭행을 당해서 결국 살인을 당하는 그 여자 역할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은 뭐든지 소화하는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열심히 한 거죠. 남자 배우가 지나가는 거 붙잡고 이제 옷을 찢고 막 뭐 하면서 그 남자 배우가 화가 나서 이제 막 목을 조르는 장면까지. 이제 관객들이 뭐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가지고들 막 이제 그런 상태의 연극이 끝나고 난 후에 그 바바라가 조지한테 뛰어와서 이제 포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레는 그걸 알아차리고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잔인하고 복수를 하는 그런 아주 그 흉폭한 영만 계속시켰어요. 예.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여자가 무대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그 다음에 상냥스러운 그 아내의 역할을 다시 준 겁니다. 아하. 네. 그랬더니 그때 공포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무대 위에서 또 상냥스러운 아내의 역할을 잘해요. 그럴 때 이 조지라고는 실제 그 남편을 무대에 등장을 시켜가지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그 부부의 그 어떤 그 심리를 갖다 이제 극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극장에서 연극이 끝나고 자기 자신 네. 그 집에 돌아가서도 그 기분이 지속이 돼서 아하. 그 여자 때문에 이건 극으로 연극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그러면 김 박사께서 제일 처음 도입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 전에도 나라는 네. 6.25 전쟁 끝나고요. 네. 저희 그 대선배님들이 이제 미국에 군의관으로 다녀오시면서 그때 이제 도입을 해오셨습니다. 아하.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제 강중산 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그 라이온스 총재로 계시나요? 그 유석진 선생님. 네. 네.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저희 나라에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미국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가지고 네, 들어오기도 네. 하고요. 네. 예. 저희 이병윤 선생님 이런 분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보급을 시키셨는데 네. 그 환자분들한테 이제 직접 이거를 그 실행을 한 거는 아마 저희 병원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원래 이렇게 그 사이코 드라마를 직접 이 병원에 도입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원래 연극을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연극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만약 의사가 되지 않았더라면은 혹시 연극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근데 드네요. 그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거 도입해서 어떻던가요? 반응이? 처음 했을 때 제가 15년 전에는.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액쇼 드라마 그래가지고 가치극 비슷하게요. 네. 그 저희의 그 전통적인 문화 이런 걸 갖다 많이 했어요. 고전극도 해보고요, 신파극도 해보고요. 네. 대본 없이 하다가 어떤 경우엔 그게 아주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만족하게 해서 집에 가 있으면 전화가 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환자 그 연극에 나갔던 환자가 지금 자살 소동을 벌였다요. 타하. 그래서 놀라서 이제 뛰어가서 환자한테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자기 문제를 다 신나게 얘기를 해놨는데 하고 나니까 후회스럽고 수치스럽고 참기 어렵고 남보기 뭐해서 내가 그런 또 내가 아버지를 너무 욕을 했기 때문에 그 죄악감 때문에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는 환자의 갈등을 뽑아내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갖다 표출시키고 난 후에 그걸 다듬어 주는 마지막 그 종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겠네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젠 뭐 환자의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뭐 조금씩은 예. 네. 이 그러니까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 말고 이제 그 진찰 받으러 온 환자들하고 얘기하다가도 환자가 갑자기 아주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러는 수도 그런 있겠죠. 경우가 네, 가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쓱 걸어 들어오실 때 표정을 보죠. 네.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거 있으면 전화기 같은 거 이렇게 전화 거는 척 하면서 내려놓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죠. 근데 그 정신과 의사도 가끔 말이죠. 그 정신 분석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분석을 본격적으로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정신과를 하게 된 그 스승이 한 분 계세요. 네.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주임 교수님이신데 네. 그 이병윤 교수님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뵙고 네. 제 정신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건강을 진단받고 합니다. 그것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항상 접하다 보니까 의사도 이상해질 수 있다 이런데 근거를 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치료를 할 때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치료자는 항상 객관적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해서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네, 제 정신 상태가 뭐 건강한 건지 그거를 어떤 따뜻하게 가서 자 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런 상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이 이상해진 분이 있습니까? 과거 예로 봐서? 과거 예로 봐서 네, 있었습니다. 뭐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정신과를 했기 때문에 정신 이상이 온 게 아니고 소질을 가지셨던 분이 정신과를 택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때 그 제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 하고 있다, 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자가 쏙 들어올 때 그 10년 전에 봤던 환자가 다시 오고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 여러모로 이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드라마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어떤 허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그걸 왜 사이코 드라마라고 했을까요? 이 사이코 드라마를 만든 그 모레노라고 하는 분은요. 그 박사학위를 5개를 가졌던 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분이 그 신학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에 그 종교적으로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만들었고 또 지구라고 하는 무대를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그 무대 위에서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다 이렇게 봤죠. 인류 전체를 배우로 봤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하나씩 연기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역할을 뺏기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의 목표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사이코 또 드라마 이걸 접목시키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우로 취급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정신과 전문의로서 모든 사람이 다 정신치료를 알 수도 있고 알 만한 그 무슨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주장하길요. 1%의 소질은 다 갖고 있다 그럽니다. 정신질환에 걸릴 만한 걸릴 그런 위험성이 1%는 다 갖고 있는데 그게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제가 할 일 또 남의 할 일을 갖다 못하게 하고 그 방해를 놓으면 저는 치료 대상이 되겠죠. 근데 그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제 할 일 다 하고 남의 권리 침해 안 하고 잘 자기 생활을 해나가고 있을 때는 그땐 보호권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인과 비정상인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로밖에 구분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자기 주변 환경을 알고 그 환경에 자기를 적응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뚜렷한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그 성공이라는 걸 걸어놓고 이제 글로 지향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참을성이 많다던가 참을 줄 안다 하는 것을 정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는데 참아야 될 때 참고 자기가 참지 않아야 될 땐 또 참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는다 그래서 너무 참으면 그 자체가 병으로 또 발전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인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 이렇게 말을 하죠. 스트레스는 아기가 어머니 그 뱃속에 그러니까 태아로 있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같이 이제 동행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라 그래서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정신적인 부담이 긴장을 유발시키고 불안을 유발시키다가 결과로 가서 자기를 오히려 즐겁고 평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단에서 그 낙하산을 탄 맨 사람이 비행기에서 이제 낙하하기 직전에 이거 안 펴서 요즘 나 죽는데 그럼 불안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긴장이 고조되고 그러면서 하늘로 떨어졌는데 그때 낙하산이 펴지면 그때 자기가 그 성취한 그 보람 거기서 그 쾌감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저를 갖다 즐겁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유스트레스라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자체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네. 거기에서 자기가 그걸 푸는 방법에 얽매여가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으면 그건 디스트레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스트레스의 역기능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좋은 쪽 나쁜 쪽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늘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 네. 이 일하는 사람. 네. 그러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반대되는 현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운동을 한다든가. 그렇죠. 예, 운동 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음악을 듣고 책을 본다든가 이런 극과 극의 상태를 좀 번갈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각자 자기한테 알맞는 취미 생활을 꼭 가져야 하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예. 예. 그 수많은 환자를 대하다 보면 의사 자체의 스트레스가 그 보통이 아니겠습니다. 굉장히 쌓이죠. 그거 어떻게 풉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탁구를 치든가요. 아니면 그 저녁에 이제 가끔 저희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소주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풀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는 앞서 그 김유광 박사께서 잠시 소개해드린 바 있는 사이코 드라마의 전문 연기자인 홍순기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 사이코 드라마에 한 김 박사님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15년이나 됐습니까? 그럼? 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예. 연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대학교를 연극영화과를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어허. 왜 하시게 되셨습니까? 연극을 하다 보니까 그 대사 분석하고 그런 게 이제 가장 급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런 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먼저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곤욕을 치르신 경우가 많이 있으시겠어요? 예, 많습니다. 어떤 때가 제일 아까도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어느 미대 강사분이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이 상관한테 이제 맞았던 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그분이 되고 그분은 이제 상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역을 바꾼 거죠. 바꿔서 했는데 일지를 써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일지를 썼습니다. 썼다고 그러고 이제 오시길래 일지 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대처어째 이게 다 쓴 거야 막 그러면서 따구를 딱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방편도 없이 그냥 따고 맞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이 성적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젊었을 때인데 그럴 때는 가장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내가 해결을 못하는 쪽 그런 쪽이 가장 곤욕스럽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군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그 두 가지 쪽이 가장 곤욕스럽던 것 같습니다. 그 뭐 때려야 될 역할을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조자는 환자 걸 받아주는 게 보조자이기 때문에요. 같이 대항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때리고 뭐 싸마는 역 이런 건 안 합니다. 그걸 오래 하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자들하고요. 이상한 것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이 좀 배우는 게 또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부분 뭐 정신병 환자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뭐 바깥에서 이렇게 미친 짓 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옷 허스름하게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고 또 뭐 순진하고 순박하고 그렇습니다. 그 새삼 그 드라마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이해를 하게 됐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해를 하죠.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흘리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고 흘리는데 그분들은 그걸 하나를 갖다가 생각하고 깊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해나가는 도중에 저 역시 배우는 게 많고 느끼는 게 많죠. 근데 반대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자기의 그 무슨 과거라든가 숨기고 싶은 것이 은연중에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홍순기 씨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이제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 있었는데
그 뭐 친구하고의 관계를 하다가도 네. 내가 친구하고의 관계가 엇비슷하다고 생각됐을 경우에 네. 내가 또 공격적으로 나갈 적이 있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박사님께서 거기서 이제 끊으시고 또 다른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이게 제 생활의 일부분이라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박사님이나 뭐 다른 데서 간투하기 전까지는 계속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일반 무대에는 안 쓰십니까? 아, 지금 일반 무대는 안 쓰고 이제 능계 소극장이라고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소극장을 운영하시면서 예, 예. 매주 이 사이코 드라마에 참여하고 계시고. 예.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끝으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정신 질환 중에 정신 분열증이 가장 많다. 네. 그 원인은 가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인 충동이라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이 됐을 때에는 쉽게 고칠 수 있지만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몇 년씩 그 소지를 쌓아가고 이렇게 생성된 병, 그거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럼 초기에 발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을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요. 네. 자녀의 그 하루하루의 변화하는 것이 다 부모님 눈에 들어오게 되죠. 예. 네. 예.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면 다 발견이 됩니다. 갑자기 말이 많던 애가 말이 없어진다든지 예. 또 말이 없던 아이가 뭐 말이 많아지 반대가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행동이 많던 어린이가 행동이 없어지는 경우, 네. 또 그 반대인 경우.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런 문제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네. 그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중 구속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 공부해야지. 네. 또 그래야 성적이 올라간다. 네. 공부해라 그러면 어린이가 받아들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서관에 가겠습니다. 네. 그럼 너 도서관에 가면 엄마 심심하잖아. 같이 있어야지. 그럼 애는 방향 감각을 잃게 되죠.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어머니 같이 있자 그런다. 네. 또 그런 이중 구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또 들어가 공부해. 들어가 공부했으면 불러요. 네. 공부하라고 왜 부릅니까? 너 심부름 좀. 그럼 어머니가 하셔도 될 일을 또 자녀한테 시키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이중 구속이죠.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자녀와의 이제 그 흔히들 뭐 대화를 하자 말을 많이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화도 중요합니다만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신을 인정해 줬을 때 그 아이는 한없이 기쁜 거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아 우리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이구나. 우리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님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네. 근데 그 인정이라 하면 뭘 얘기합니까? 구체적으로. 너는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네. 너는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애인데 왜?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부모 쪽에 성장한 어린이들은 네. 이 정서가 좋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의 그 표정이며 걔네들이 그 대화하는 말 자체가 아주 좋은 문구들을 많이 씁니다. 네. 걔네들은 성장하면서 기쁨, 즐거움, 뭐 환희, 열광하는 걸 다 부모로부터 배웠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반대로 거절을 당하는 거죠. 네가 하면 뭐 너는 안 돼. 넌 벌써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거절, 수모, 멸시, 비하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애들은 벌써 얼굴이 어둡죠. 이렇게 쓰는 말 자체도 벌써 내용이 틀려집니다.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느끼지 못하고 왜곡돼서 느낀다고 그러죠. 이 꽃이 아름답다 그러면 아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래 아름다워서 저게 뭐 그래서 어째 이런 식으로 왜곡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요 지금 사회 전체가 말이죠. 네. 사회 전체가 도덕적인 가치라든가 양심이라든가 정의라든가 또 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졌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그 공중 전화를 좀 빨리 걸라고 독촉하는 그 주부를 애를 안고 있는 그 가정 주부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네. 또 교장 선생님의 머리를 학생이 가위로 다 깎았다.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안 빌려준다고 구타를 한다. 이런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인 면에서나 사회 정의로 보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도덕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도 다 정신질환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한 가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요인에 의해서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런 성격으로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 충동을 못 이기는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라는 그 병명이 저희 정신과에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말을 여쭤보는 거 하니 아까 18살 먹은 처녀가 3살 먹은 애를 목 졸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유괴해가지고 그래서 정신 감정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병 환자로 진단이 내렸기 때문에 감옥으로 갈 대신에 정신병원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와서 정신 감정을 받는 거죠. 받죠? 그래가지고 그 나와서 나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공중전화를 걸자고 빨리 걸라고 그러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인 것이 그럼 과연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정신질환으로 봐야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정 해보기 전에는 어렵겠지만은 정신질환에도 이제 종류가 대략 350종류가 됩니다. 진단명이. 그 중에 이제 인격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 장애는 대인 관계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기에 그 인격 장애에 들어가겠죠. 그것도 정신 질환입니까? 질환이죠. 질환인데 그분들은 자기가 저질리면 이게 나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그 정신 질환이지만 그 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전혀 없는 정신 질환이 아니면은 그건 도덕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은 그 남보다 앞서야 된다라는 이 그 가정이든지 학교에서든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남보다 우선, 네가 먼저. 바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가. 줄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앞서가지고. 없고. 그러니까 나만 뭐 잘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자기 주장 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남과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 우린 공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선의의 경쟁 의식을 가져서 누구나가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죠.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줄도 안 서도 되고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이 무거운 건 좀 남한테 맡기고 버려도 되고 이런 사고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았는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학대를 하는 분은 반드시 남을 학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자기를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돌봐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예방책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자기를 학대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어떻게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은 그 당뇨병 환자가 자기가 당이 있는 걸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나쁘다는 걸 알면서 그걸 또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또 자기가 남을 손상을 시켰을 때 그게 자기한테 되돌아온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거든요. 그런 걸 역할을 바꿔서 자기가 지금 그 당하고 있는 입장이 됐을 때 자기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든지 행동을 하기 전에 또 말을 하기 전에 자기가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걸로. 지금 김 박사님의 말씀이 뭐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얘기 남을 의식하면서 살자. 뭐 이웃을 사랑하자. 그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했을 뿐더러 많은 훌륭하신 그 덕망을 가지신 분들이 방송에서 또 신문지상에서 잡지에서 아니면은 뭐 강연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 올립니다만 저는 우선 저를 남이 아닌 저를 학대하지 말고 저를 아끼자는 거죠. 제가 저를 아꼈을 때 네. 바로 그것이 남을 아끼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첩경이다. 예.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근데 전부 다들 문제를 보면 자기를 비하시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날 비난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부 투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자기를 아끼면은 내가 나를 아껴주는데 당연히 남도 나를 아껴주고 나도 남을 아끼고 사랑해주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그 김유광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단위를 나로 삼아야 되겠군요. 예.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면은 보호하고 위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신을 아끼면서 남을 아끼고 그리고 또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 전체가 건강하다 하는 이런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원래 모신 의도는 오늘 사이코 드라마를 통해서 환자들의 치료에 15년이라는 거는 그 집념을 보여오신 데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립 그 서울정신병원의 김유광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